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기싸움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섭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한 장한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이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애초부터 나는 출마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말을 액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초반부터 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설에 대한 기세가 너무 정말 컸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때 이제 그 나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우리 가족뿐이고 나머지는 다 찬성한다는 그 뉘앙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어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당이 어떤 갈등을 넘어서 균열로 치달을 조짐들,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의 또 분화가 또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사분오열될 수도 있겠고 당이 오히려 어떤 에너지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리멸렬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우려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 있는 원내대표를 통해서 22대 국회를 통과해보려던 전략이 결국은 조율하는 원내대표 전략으로 조금 바뀐 것 아니냐. 예.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의심 살리를 하지 마라,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당의 자율성에 조금 더 맡긴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3파전 양상으로 가게 된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어쨌든 이제는 이철규 의원의 이번 그 원내대표 불출마에 대한 얘기는 결국 22대 국회는 친윤계 이선후퇴라는 이제 아마 그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이렇게 이 세 분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더군다나 다 고시 출신들이고 이제 수도권, 충청, TK를 각각 대표하는 분들이지만 어쨌든 누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원내대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정말 당의 총의를 잘 모으는 어떤 그런 균형 잡힌 리더십과 그다음에 당정대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이런 게 있어야만 아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세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당은 말하자면 좀 조율하는 원내대표, 안정감 있는 원내대표 쪽으로 당의 어떤 방향성이 22대 국회 초반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액면 그대로 볼 것은 아니다. 또 물밑에서 어떤 전략이 있었을지를 이제 평가를 해주신 건데 같은 의견이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한 두 군데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철규 카드가 결국은 좌절된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본인의 어떤 그 총선 이후에 소위 친윤 체제의 급속한 붕괴,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용산에서 힘을 이렇게 실어주지 못하고 급격하게 이제 어떤 소위 협치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결국은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이철규 카드가 결국은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효과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간 끌기용 알박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초반부터 이철규 의원이 나 원내대표 안 나간다, 총선 패배 책임지겠다 그랬으면 국민의힘의 소위 쇄신 논의가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용산에 쓴소리를 못한 우리가 죄인이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2주 가까이 수습을 위한 시간 벌기용 알박기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당 내에 쇄신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친윤 후보 3명만 결국 후보로 나오게 됐어요, 원내대표로. 그러니까 결과 본인 중심의 어떤 그 소위 그 윤핵관 중심의 원내대표 카드는 좌절됐지만 그래도 그 아래급으로 조금 찐윤 색채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친윤 중심의 리더십을 유지해가는 그런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철규 카드가 지난 2주 동안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결국은 당내의 쇄신의 어떤 이 속도 조절 를 갖다가 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두 분께서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이 3명의 후보, 조금 전에 조금 언급은 해주셨지만 관료 출신, 행시 출신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조건도 어느 정도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 3명의 의원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이제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말로
그 자동차 세일즈맨들을 대상에게 자동차를 파는 격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나를 이제 결국은 호소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이 엄청난 192석의 거야를 상대하는 원내대표가 어떤 내가 전략으로 효율적으로 이 말하자면 지점을 파고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야당에서는 우리 모든 상임위 다 갖겠다. 또 더 한 발 나아가 법사위 운영이 우리가 갖겠다. 그다음에 심지어 국회의장조차도 편파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얼만큼 원 구성에 대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보관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 전국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이 특검 전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전략적인 얘기들을 아마 이제 정견 발표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게 저는 이제 중요한 카드로 보는데,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세 분 다 뭐 개파색이었다는 이제 평가를 받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이건 의원 여러분, 우리 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108명이 전폭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걸 위임을 해줘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특검 전국에서는 대통령실과 어떤 식으로 교감할 것이냐. 그러면 국민적 눈높이와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을 어떤 식으로 조율하고 내가 어떻게 대화 협상에 내가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의원들에게 아마 귀에 착 꽂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견 발표 단순히 여러분들이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주 불리한 상황. 그래서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아예 독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럼 내가 이것을 맡았을 때 어떻게 운용하고, 더더군다나 친명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의 박찬대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내가 어떤 식의 협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인지, 이걸 얼만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 관건인데, 여하간 누가 되더라도 쉽지 않은 이 파고를 넘어야 하는 정치적 환경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여소야대 전국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 말씀하시겠어요? 뭐 저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뭐 지금 이제 소수 당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야, 뭐 투쟁력, 뭐 협상력 이런 얘기를 야당과의 관계에 주목을 하는데, 저는 야당과의 관계에 주목하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제 소위 그 이철규 카드 나올 때부터 얼마나 이제 찐윤 농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농도가 좀 낮은 사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이렇게 관료 출신들이 지금 원내대표가 된 건데, 그런데 이 관료 출신 원내대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2대 국회는 뭐 거대 야당뿐만이 아니라 민심도 여당의 변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뭘 해야 되느냐? 야당과 잘 싸우는 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어디랑 잘 싸워야 되냐? 여당이랑 잘 싸워야 돼요. 여당이 어디냐? 여권.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상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가 저는 최고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 계속 쭉 해 나가면 여당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표결할 때마다 퇴장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서 여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면 이번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에서 보여줬던 그런 협상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용산에 어느 정도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서 용산의 톤다운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야 협상력이 아니라 대용산 협상력.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후보 중에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힘의 이 원내대표 그 후보 논란 때 왜 찐윤 농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더 중요한 것은 용산을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고서는 여당이 지금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뭐 다들 선수도 높고 또 관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인데 앞으로 어떤 정무적인 능력을 보여줄지가 그나마 여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가 된 상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이재명 일극 체제를 넘어서 이제 거의 이재명
당의 완성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제 지금 주요 당직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복심 혹은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잘 봐야 될 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첫 번째가 야당의 원래 이제 기능이죠. 여당을 견제하고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강력한 대한야당으로서의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른바 분점 정부에서 입법권을 가져서 국정의 한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모순되지만 병렬된 이 이중적 지위가 앞으로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여에 대해서 강한 투쟁 기능을 갖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견제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하자면은 뭐 안티도 걸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은 인사권, 행정권, 예산권밖에 못 가진 그 이제 반쪽 정부가 돼버렸어요. 입법권은 민주당이 가졌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의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국정의 한 운영의 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정부 여당이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말하자면은 자가당착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균형적으로 이거를 조율할 것인가가 박찬대 원내대표의 굉장한 중요한 과정이 될 텐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자꾸 예고한 대로 특검론을 너무 남발하거나 그다음에 마치 이제 특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을 공격해서 대통령의 힘을 더 빼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키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왜곡했다면 그건 오독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민심의 합리적인 수용과 그다음에 그 어떤 정치의 복원을 이룬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켠에서 대여 견제력을 보여줘야지 이걸 그냥 원사이드하게 쭉 밀고 나가고 거기다가 조국 대표까지 여기다 앞장서고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역풍 금방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180석을 가졌다가 그렇게 원구성에서조차 1년 동안 끌다가 결국 4.17 2020년 4.17 재보궐선거에서 패하면서 민주당의 악몽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힘의 과시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뭐 해묵은 그런 과제들도 일거 해결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앞서다 보면은 민의의 수렴이라는 이 구조 상태는 굉장히 말하자면 왜곡되게 흐를 수 있다. 그건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노련하신 분이니까 저는 이런 점을 잘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민심과 대여 견제력 이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잘 갖춰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99%의 찬성이었어요. 예. 사실 이런 시스템은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뭐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당의 지금 의원 구성까지 사실상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 뭐 이런 평가는 불가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일 대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양날의 칼이에요. 행동력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선 민의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어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꿰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이거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소통 체계를 잘 갖춰야 돼요. 이 단일 체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만 형성이 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서 봤잖아요. 위에서 오도 안 떨어지면은 움직이지 않는 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런 당이 돼버리게 되면 잘할 때는 박수 받겠지만 그게 한 번 꼬이는 순간 소위 말해서 민심을 못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내외부의 의견들을 즉 당내 소통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원내대표의 소위 단일 원내대표 체제에서 네. 굉장히 눈여겨보고 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 잘 하지 않으면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예. 검찰개혁 지지율이 80%가 넘었었어요. 그런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검찰개혁에 발목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벗어나려면 내부 소통 체계를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도 선출을 하게 될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는 인원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언론에 가장 많은 지금 평인데 실제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 관련해서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이다 이런 발언 좀 내놨거든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1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뭐 역대 가장 부끄러운 뭐 21대 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도요 21대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 이 소위 말해서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민심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뭐냐? 이렇게 보면은 법사위.
또는 뭐 기계적 중립 때문에 절차를 거친이라고 소위 말해서 법상정을 늦추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전반기 때는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기계적인 중립 또는 협치를 위해서 또 법 처리가 늦춰진 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돼서는 거부권에 맡기고 자,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180석 넘는 정당 가지고 뭐 했냐 이런 이제 비판에 휩싸인 거거든요. 이런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로서 과연 기계적인 중립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그 건전한 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민심을 제대로 국회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이거를 위해서 기계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협치가 기계적인 협치가 아니라 민심에 기반한 협치. 그러니까 민심을 민감한 협치. 좀 이렇게 조금 기능적인 면들을 소위 국회 지도부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립을 포기한다? 이거는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소위 민치를 앞세우겠다라고 하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그 취지를 살리면서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소위 독단적 운영, 요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치, 이 부분이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모델이니까. 예, 협치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선명성 경쟁 중이라는 평이 많은 이 국회의장 관련 후보들 5선, 6선 되는 이런 의원들인데 게다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법사위랑 운영위 다 가져가겠다 22대에서 뭐 그런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협치 구상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국회의장이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벌써부터 기계적 중립 안 하고 뭐 편파하겠다, 편파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걸 할 테니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게 아마 김진표 의장이 그 부끄럽다는 얘기는 아마 우회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에 본회의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 직권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네. 의사일정 4개가 있었는데 그걸 바꿔서 했는데 그 김진표 의장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하니까 순방 안 보내겠다고까지 압박을 가하고 오히려 내가 국회의장 되면 당신 그때 순방 보내주겠다고 조롱성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은 것 같은데 우리 국회법상이에요. 본회의에서 그 말하자면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어요. 국가적 재난사태와 국가적 비상사태, 긴급재난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김진표 의장도 이 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편파적으로 나는 심판을 볼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장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닌 거죠. 저는 최소한 국회의장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고 국가 의전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에 맞서서 그나마 의회의 어떤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그 의원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뭐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우리가 해줄게요. 라고 하는 말들을 선거 공약처럼 한다는 이게 참 정말 낯뜨거운 일인데 근데 여기에 박찬대 지금 최고까지 법사위도 가져오고 운영위도 가져온다. 원래 의장 양보한 다음에 다 법사위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당이 이제 그 운영위를 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을 감사하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운영위 만든 관례인데 관례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한 민의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무엇이 민의인지 좀 모르겠어요. 민의의 합법적 수렴이 이런 식의 그 정말 원사이드한 운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은 예. 양보하고 조금 그 강자의 뭐랄까 그 배려가 있을 때 저는 민주당이 인정받으리라 봅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욕먹는 이유가 대통령실 보고는 협치하라고 해서 영수회담 열어서 해놓고 바로 또 뒤통수 쳐가지고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운영할 거라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말이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원구성 이 협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원구성 협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1대 윤석열 정부 하에 21대 국회의 모습을 봤잖아요. 법 만들면 뭐 합니까?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국민이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죠.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려면 법사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즉 용산을 압박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21대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견제를 하려면 총 국민의 뜻은 명확하잖아요. 정권 견제해라. 그럼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우회하려면은 법사위,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예. 그렇지 않고서 총선의 민의를 어떻게 반영하겠습니까? 네. 원구성이 앞으로 이제 여야 사이에 놓여 있게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현재 여야 사이에서 지금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일단 야권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되긴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번 지금 현재 기류로 보면 거부권이 행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웅 의원은 물론 찬성했습니다만은 만일 이게 표결 가면 찬성할 거라고 얘기했던 뭐 조경태, 안철수 의원들 다 이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이런 과정과 이런 절차, 좀 말하자면은 그 국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독주하는 형태로 이렇게 상정하는 법안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그 좀 여지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빼고 그러면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걸 협상으로 좀 좁혔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이걸 그냥 직권상정 해버렸단 말이죠. 국회의장을 거의 겁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바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적 정당성, 최소한 이쪽에서도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을 조금 중립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조금 말하자면은 제한적으로 하자. 이 두 가지만 민주당이 수용하면은 대통령실도 아마 거부권 행사하기가 좀 명문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안조차 그냥 하지 않고 협치가 조금 무르익은 그 다음날 바로 이걸 강행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지라고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법안이 이번 한 번 피한다고 또 계속 또 피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조만간 있을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소상히 밝히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밝힐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으로 인해서 다시 제2요구권이 행사돼서 본회의에 다시 부의된다 하더라도 저는 부결될 걸로 봐요. 그렇지만 22대 국회에 손질해서 여야 합의해서 그런 약간 문제적 조항, 그다음에 약간 그 논쟁적 조항들을 조금 뒤로 빼서 합의해서 올린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 사건을 원하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를 막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렇게 정략적으로 마구 뭐 돌파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 온당하지 않아서 어쨌든 저는 21대 국회는 좀 안 될 거로 봅니다만은 22대 국회는 조금 손을 본 여야가 합의해서 손을 본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예, 22대 국회에서 다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네, 지금 네.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일단은 거부권 행사가 당장 될 것이냐 아니냐. 그간 거부권이 언제 행사가 됐고 어떤 기류일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저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용산의 거부권 행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법들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부권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과연 뭐 야권이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냐, 무슨 뭐 정쟁에 더 힘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에 최상병 이 사건에 대해서 여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용산을 압박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대패하니까 불러다가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를 잃었다고 봅니다.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12개 청구서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돈 갚으시오. 그랬더니 그거 결국은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저는 용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받았어야 됐다. 그거 못 받은 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청구서 12개에 대한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 뜻을 거부한 걸로 읽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지만 지난주 MBS 여론조사에서 최상병 특검 이거 정쟁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민의 67%가 특검에 찬성하고 17%만 19%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법조차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실과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이 민심이 대통령실 용산 눈치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한다.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22대 국회에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야당과 또 거리의 투쟁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국면의 전환이 또 있을 수 있다. 좀 그런 점 때문에 예. 용산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뭐 재표결하고 했을 때 혹시라도 뭐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뭐 조금씩은 나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현실화될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100% 출석한다 그러면 18분 이상이 이제 소위 그래야죠. 관람표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워요. 다만 조금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게 재적 의원이 아니라 출석 인원의 3분의 2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낙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예 기회를 못 받으신 분들이 출석률이 확 저조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 출석해서 반란표가 10표 이상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예, 예. 출석률이 만약에 저조하다. 이제 그러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거의 18표가 나와야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조금 전에는 부결될 거라 보신다는 말씀까지 네. 해주셨어요. 이게 뭐 아예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수의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민주당이 좀 절차적 명분과 정당성을 갖췄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4년 동안 선당우사의 모습으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명시적으로 이탈표를 그러니까 이탈해서 반대표를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찬성표를 던질 때는 거기에 부합한 명분과 내용이 있을 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모수가 작아지는, 그러니까 예. 재적의원의 모수가 작아지는, 출석의원의 모수가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출석하면은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가결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더 많은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검법을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태원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의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하면서 뭐 여당 눈치 보고 용산 눈치 봤다 그러면 아마도 민주당이 욕 먹었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다만 앞으로 이제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이야 뭐 오래전에 이미 발의를 했던 거고 거부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다시금 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화영 이제 지사 예. 소위 이제 술자리 진술회 조작 교육 이런 거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숙성된 특검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 해야지. 저건 대통령이 좀 너무했어라고 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새로운 특검 추진하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조금 숙성될 필요가 있다. 증거도 좀 더 많아야 되고 국민의 어떤 지지 여론도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당연히 우리 맘대로 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 여론을 갖다가 높이면서 특검 동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 민주당의 새로운 그 원내 지도부가 이런 그 특검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국민과의 소통 또는 특검 추진 시의 내부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네, 특검 추진을 무조건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뭐 동력을 이어갈 것이 있고 고민해볼 사안이 있다 뭐 이렇게 평을 해주신 건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이 192석을 야권에 줬을 때 계속 특검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당신들이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준 건데 저는 말하자면 이렇게 뭐 모든 사안에 대한 특검 그러니까 자꾸 툭하면 특검이라서 투검이라고까지 비아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술자리 진술 의혹 이런 건 얘기 특히나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 이런 얘기들은 저는 우리 그 헌정사에 15차례 특검이 총 있었어요. 근데 과연 거기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던 특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회적 비용, 최소한 특검 한 번 하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내야 되고 거기에 걸맞지 못한 말하자면 결과가 났을 때 얼마나 우리 사회는 분열만 있었고 사실은 논쟁만 있었지 그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에 휘말리는 거는 오히려 특검의 상설화가 본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는 이거는 뭐 조국 대표야 어쨌든 뭐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했으니까 할 수 있으나 거대야당 민주당이 여기에 말하자면 부안해동 한다거나 뭐 술자리 의혹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21대 마지막 22대 시작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번 주에 합니다. 9일로 가장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나 형식 저희가 한번 좀 추측을 좀 해볼까요? 저는 이번은 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작년에 하지 않은 2주년 기자회견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자회견이야말로 예. 정치적인 모멘텀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변곡점으로 삼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지점 하나 말씀드리면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은 이제 상수입니다. 불변합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그나마 그립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긍정에 지금 30%까지 떨어져 있는 이 부정평가를, 그러니까 긍정평가를 50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역풍이 봅니다. 국민의 여론이라는, 국민적 지지라는 말하자면 등에 호랑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기자회견이야말로 내가 달라졌다, 내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달라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식 내용 가릴 거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 내용을 담겠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국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국민이 들을 만한 이야기, 메시지는 받아들일 때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발신할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어떤 형식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형식이나 태도를 굉장히 지금 여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저거 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형식이나 태도, 가르치려는 태도보다야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바뀌지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거부권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입장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결국은 앙코 빠진 찐빵이다. 또 하나 김 여사 문제입니다. 명품백 사건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또 다시 몰카 정쟁이다. 이렇게 끌고 가면은 국민들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더 화가 날 거다. 좀 그런 점에서 태도의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뀐 거 보여주지 않으면 2주년 기자회견은 지지율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가 지지율 좀 언급해 네. 주셨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얘기해 주신 건데 이번 회견을 계기로 어떤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잘 적용이 된다면 반등의 계기로 좀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수회담 끝났는데 지지율이 변화가 없어요. 갤럽 조사에서 20% 여전하고,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얼미터 조사도 30%로 여전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듣기만 해요. 듣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솔하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구체적인 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없는 기자회견은 저는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 과거하고는 뭔가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큰 효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조금 전 보여드린 그 그래프 보시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벌써 30%대의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의 30대 중반을 받쳐줬던 하반 경직이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벌써 2, 3주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돌파기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딱 지지율만큼 일을 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맞춰져야만 이게 정책으로 전환되고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심한다 그러면 지금 이 30% 지지율, 더구나 갤럽에서 20까지 나왔던 이 지지율을 빨리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떨어지는 거는 쉬워도 한번 떨어진 것이 한번 다시 반등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정치적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주년 기자회견이야말로 정말 특단의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내가 그동안 2년에 대한 국정 성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 또 방향도 내가 또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한 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은 딱 지지율만큼 일을 한다라는 명제를 잘 좀 대통령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